먼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트랜스포머 구조는 이제 구글 연구팀에서 2017년에 이제 어텐션 이즈 올류 니드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아키텍처 구조고요. 몇 가지 주요 컨셉이 있습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랑 패딩 마스크, 레지디어 커넥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포지셔널 인코딩 등이 있지요. 몇 가지 더 중요한 개념들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인풋이 인코더에 들어가기 전 인풋들을 인베딩 벡터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보이죠? 맨 아래 과정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인풋들이 이제 인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인베딩 벡터로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 컴퓨터에 I am a student라는 이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컴퓨터는 이제 이진법이라고 하죠. 이진법으로 이제 변형된 문장들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숫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I am a student라는 시퀀스를 전부 다 분리합니다. 이제 마침표까지 분리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 단어들을 의미적 유사도나 상대적 거리 등을 전부 고려해서 고쳐놓은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과정을 토크나이즈라고 하고 이렇게 도출된 벡터를 워드 인베딩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워드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풋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고 모델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이 워드 인베딩 벡터의 차원의 수를 510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고차원의 벡터로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벡터를 짧게 하면은 그만큼 좁은 의미의 단어들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거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인코더는 두 가지 서브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는 포지셔널이즈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텐션과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근데 어텐션은 디코더랑 인코더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데 셀프 어텐션은 말 그대로 입력 시퀀스 내 각 단어들끼리 관계를 학습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또 깨졌네요. 먼저 작동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베딩 벡터가 생성이 됐죠. 인풋 인베딩 벡터가 이 인베딩 벡터를 퀄리티 밸류 매트릭스로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 각 단어마다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렬, 쿼리, 키, 밸류 행렬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들과 각 단어 인베딩 벡터와 행렬곡을 통해서 짧은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가중합을 통해서 어텐션 밸류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셀프 어텐션이 필요한지. 만약에 input 시퀀스로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ired라는 단어가 문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걸 깨졌다. 사람은 이제 뒤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을 애니멀이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이 it이 스피리트를 가리키는지 애니멀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 이시 애니멀인지 스트리트인지 좀 더 관계성을 좀 더 짙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금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렬 WQ, WK, WV를 정의를 합니다. 이 사이즈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제 모델에서 정한 차원수 D 모델 모드 인베딩의 벡터의 차원 크기죠. 512 곱하기 512 나누기 이제 헤드의 개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헤드의 개수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그냥 일단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딩 벡터 차원수가 510이라면은 그리고 헤드의 개수가 8개라면은 이 행렬은 512바의 64로 정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쿼리 키 밸류 벡터는 64의 크기를 가진 벡터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리한 이제 D 모델 나누기 헤드의 개수는 이제 논문에서는 DK로 정의를 따로 하고 있고요. DK는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어마다 이제 벡터별로 하나하나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행렬로 한 번에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 am a student 해가지고 I에 대한 모드 인베딩 벡터 하나, M에 대한 모드 인베딩 벡터 하나, 그리고 어에 대한 모드 인베딩 벡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시퀀스 하나의 시퀀스라고 하죠. 하나의 시퀀스에 대한 행렬을 이렇게 도출해낸 다음에 각각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이제 행렬 연산을 통해 쿼리 키 밸류 행렬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쿼리랑 키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도출해내게 되는 거죠. 이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는 이제 각 단어들끼리 어떻게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값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도를 구해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냐? 아무래도 고차원 인베딩 벡터다 보니까 이게 매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합연산이 베이스죠. 그래서 합이 무수하게 많아지게 되면서 소프트 맥스 값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집어넣게 되면 소프트 맥스 값이 어떤 한 값에서만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균등하게 다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분포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학습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DK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네, DK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고 이제 밸류 벡터에 연산을 해서 이제 밸류에 반영을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또 패딩 마스크라는 개념을 또 제시합니다. 패딩 마스크가 뭐냐? 아까 이선재 씨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딥러닝에서는 모든 시퀀스를 같은 입력 크기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한 문장이 짧고 어떤 한 문장이 길면은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패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델에 받아야 되는 입력 크기를 4개로 정했다 하면은 I am Sam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한 부분이 비죠. 그 부분을 패딩 처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라는 값을 넣어주고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마스크는 아주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거의 음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소프트 맥스 상에서 통과할 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0이 아주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꽤나 간단한 개념인데
그냥 헤드의 수만큼 나눠서 강렬하게 연산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헤드를 나눠서 각 헤드별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온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들을 전부 다 단순 연결시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각 핵 단위로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IM에서 M에 해당하는 뭐 워드 임베딩 벡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천 벡터를 쪼개가지고 뭐 이 부분은 이제 단어 간 의미적 관계를 이제 포착하도록 하겠다. 뭐 여기 마지막 부분은 뭐 단어 간 문법적 관계를 학습시키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단순 연결을 하는 방법은 이제 모든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매트릭스에도 학습 가능한 가중치를 곱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어텐션 매트릭스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입력 시퀀스 내에서 단어 간 관계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다시 피드포워드 신경망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왜 집어넣느냐? 아까 보시면은 저희가 행렬 연산밖에 안 했죠. 행렬 연산은 기본적으로 선형 효과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비선형 효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값 x가 주어지면 여기서 신경망 하나를 통과하겠다. 그리고 이 값을 다시 릴루 펑션에 집어넣어서 비선형 효과를 주겠다. 이 값을 다시 신경망을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F3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디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는 세 개의 서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마스크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냥 멀티 헤드 어텐션이랑 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서브 레이어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세 번째 서브 레이어는 포지셔널 똑같이 FFMN. 그래서 아까 두 개는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마스크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디코더에 어떤 값이 입력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 나오는 이제 학습 방법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입력값은 이제 티처 홀싱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인베딩 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꽤나 간단한 개념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M의 구조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디코더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인풋으로 I'm a student가 들어오면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력값을 다시 출력값을 다시 입력값을 이용하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한번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 값을 계속 잘못된 학습에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단어를 하나 도출하게 되면 출력 인풋이 출력 결과가 전부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입력값에는 그냥 그라운드 트러스 그냥 정답값만을 입력해 주겠다 디코더에. 그래서 이게 좀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왼쪽과 똑같은 값을 그냥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값을 입력해도 잘못된 값을 이제 출력을 해도 그 다음에는 정답을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문장을 좀 더 올바르게 수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LSTM은 디코더에 정답을 입력하고 트랜스포머에서는 디코더에 정답을 순차적으로 입력하고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될까요?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정답을 행렬 형태로 한 번에 집어넣게 됩니다. LSTM에서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집어넣죠. 근데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자연어 처리 구조상, 자연어 처리의 특성상 현재 단어를 예측하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디코더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렇게 행렬 형태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정보도 같이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시점의 단어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트랜스포머에서는 룩 어헤드 마스크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게 마스크드 멀티의 헤드 어텐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일단 앞에서 제시된 정답 문장을 통해 어텐션 스코어 행렬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든 행렬에 미래 정보를 가려버립니다. 어떻게? 상상각 행렬 부분을 전부 다 지워버려요. 이해가시나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스크 값에 엄청나게 큰 음수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에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은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이렇게 도출하고, 그래서 이 과정은 좀 다르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디코더잖아요. 근데 인코더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언제 넘겨받느냐? 디코더의 두 번째 서브 레이어에서 넘겨받게 됩니다. 인코더의 두 번째 서브 레이어 출력값이 디코더의 두 번째 서브 레이어의 입력값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화살표를 통해 이제 넘겨받게 되는데, 어떤 값이 넘겨지는가? 그러면 이제 인코더의 결과값인 이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키와 밸류 행렬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디코더의 커리 행렬과 연산을 통해서 인코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커리는 디코더 상에 있는 출력 시퀀스, 그리고 키 매트릭스는 인코더에 있는 입력 시퀀스 들어간 걸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주요 서브 계층은 아니지만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에드앤 노멀라이제이션 계층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게 수식적으로는 좀 많이 쉽거든요. hx는 x 플러스 fx다, 라지 fx다 해가지고 중간중간 보시면은 여기서 서브 레이어를 통과하기 전에 입력값을 미리 통과한 값을 넘겨줘요. 이거를 레지듀얼 커넥션, 잔차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이제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원하는 인풋에 대해 이제 원하는 출력값을 얻기 원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여기서 라지 h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x를 넣었을 때 라지 hx가 나오길 원해요. 근데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 라지 hx에 대해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라지 hx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될 때까지 이제 함수를 계속 수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딥러닝 상황에서 보면은 이게 좀 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제 딥러닝에서 다루는 인풋들은 거의 다 고차원의 비선형적인 아주 복잡한 벡터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 하는 거죠. 이 라지 hx가 우리가 보내준 인풋 x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
그렇게 가정을 하고 x를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이 있느냐? hx를 만들기 위해 내가 hx에 대한 정보를 x만큼 넘겨줄 테니까 남은 라지 fx만 어떻게 잘 조정해봐. 뭐 이런 맥락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라지 hx가 인풋 x랑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단차 연결을 한 값을 그대로 정규화 시켜주는 건데, 배치 정규화 같은 거랑 좀 다르게, 배치 정규화랑 뭐 일반 정규화랑 좀 다르게 여기서 스케일링 팩터 감마랑 베타가 도입됩니다. 왜냐면 중간중간마다 릴루를 한 번씩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화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게 릴루를 통과하면 음수값이 절반이 날라가요. 근데 표준 정규화를 하면 이제 0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분포 절반이 음수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릴루를 통과했을 때 데이터 분포 절반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감마 베타를 도입해서 분포를 좀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샘플마다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이제 좀 빼놨는데, 저희가 여태 인코더랑 디코더 연산을 할 때 시퀀스 내 단어들의 순서를 좀 고려한 적이 있었을까요? 뭐 만약에 민수 8 비프란 문장이랑 이제 비프 8 민수라는 문장이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이렇게 입력 시퀀스에서 단어 2개만 바뀌어도 문장의 이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자체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집어넣은 거랑 위에 집어넣은 거랑 똑같이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위치 정보를 넘겨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넘겨주느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들어가기 전에 워드 임베딩 벡터로 변환한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어마다 시퀀스 내에서 어떤 위치를 담고 있는지 나타내는 건데,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죠. 포지션이 쉽게 말해서 이제 각 단어마다의 워드 임베딩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제 입력 시퀀스 IMO 스튜던트에 대한 이제 행렬이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I가 되겠죠. I에 대한 워드 임베딩 벡터 짜라랑 나오고, M에 대한 워드 임베딩 벡터 짜라랑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칸이니까 I는 0을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이제 홀수 번째는 아니지 짝수 번째거든요. 0이니까 짝수 번째는 무조건 사인이 오고 홀수 번째는 코사인이 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위치 인코딩 벡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느냐? 제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좀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졌어.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의 해석이랑 또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건데, 논문 읽어보셔도 아마 이해 못하실 거예요. 논문에서도 이것 때문에 썼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뭐 원자 폭탄 만들려고 플루토늄 239 썼다. 플루토늄 239 뭐 원리가 뭔지 뭐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거 수식 이거니까 이거는 뭐 상대적 위치 잘 포착하고 절대적 위치도 잘 제공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는 어떻게 포착하느냐? 선형 변환을 한다고 해요. 어떤 오프셋 K에 대해서 선형 변환 가능한 이제 TK 행렬이 있고, 선형 변환 행렬 TK가 있고, 이거를 어떤 포지션에 대해 이제 곱해주면 이제 선형적으로 바꿔진다. 그런 건데,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 포지션 1이 있죠. 포지션 1에 어떤 오프셋 K 행렬을 곱해주면 이제
포지션 3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모든 삼각관계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따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언어 모델들이 발달하면서 모델 구조가 엄청 커졌죠. 파라미터 개수가 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파인튜닝을 통해서 이제 특정 작업에 맞춰서 이렇게 구조를 변화시켰는데, 이게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하는데 너무 많은 연산량이랑 이제 비용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력값만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골점입니다. 그래서 입력값 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즘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래 보시면 간단한 예시인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뭐 텍스트를 요약해 하고 서머라이즈 디스 텍스트라는 값을 입력하면은 그 모델 자체적으로 이제 입력값을 조작합니다. 뭐 summarize this text in 3 sentences, 그리고 주요 사건과 뭐 결과에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좀 더 이제 특정 작업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입력 프롬프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개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아마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잘하 그냥. 고생하셨습니다.